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분석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네요. 이제 중국에서 지급준비율 인하한 것이 좀 결정적인 호재가 됐는데 네.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민은행에서 이번에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렸죠. 그러면서 12.5%가 됐는데 1월 6일부터 이제 시행이고 8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133조 원 정도의 유동성 투입 효과가 이번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제 지난주 초에 이미 포괄적 또는 선별적인 지준율 인하 중에서 선택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예견된 조치였고 시장에서도 크게 좀 환영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이 이미 지난해에 3차례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1월 4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15일에 시행되는 거 그리고 25일에 시행되는 거 각각 0.5%포인트 인하였고 그리고 이제 9월 6일에 또 한 번 16일부터 0.5%포인트 인하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 다음 날 어김없이 상하이 증시가 한 0.7에서 0.8%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상하이 증시가 한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역시 지준율 인하라는 이 부양 카드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아시아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결국은 또 미국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 6% 성장률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이 외에 어떤 추가적인 인하 조치들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지난해에도 이제 지준율 인하도 3차례를 했지만은 대출 우대금리에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에 그런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중금리의 좀 하락세를 유도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었는데 이 밖에도 이제 연초에는 각 2조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감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좀 미미했죠.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 허난성이라든지 숫잔성에서 지방정부 채권 발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네. 그리고 이번에 지준율 인하가 실제로 좀 나오면서 부양 이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한 두 차례에서 3차례 정도의 추가 지준율 인하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점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난해에는 이제 대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하지만은 이것에 비한다면 좀 실망스러운 부양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큰 기대를 벌써부터 좀 가지기보다는 좀 네. 신중하게 완화를 할 것이다 쪽으로 이 전문가들의 예상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은 특별한 물가 상승이 없는 이상 금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완화적인 기조를 보내주고 있고 네. 그 이외에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기조는 어떨까요? 한 해가 이제 또 시작이 됐으니까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정책을 펼칠까 이 부분을 좀 전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블룸버그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 중앙은행별 정책 전망을 내놨는데 역시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추가적으로 뭘 특별하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부양 기조를 이제 최소한 유지할 것이다 쪽으로 좀 무게가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이 이제 금리를 2020년 한 해 동안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즉 긴축으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과도한 부양에 대한 또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고요. 이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25%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 전망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례 인하 예상 아니면은 2차례 인하 또는 인상 예상도 이제 소수 존재한다고 블룸버그에서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부양된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시장은 지금 유동성 파티를 좀 즐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날 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하고 동시에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요즘에도 보면은 주가가 사상 최고가인데 금값도 올라가고 있고 채권 가격도 지난 밤 사이에 또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난해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굉장히 좀 두드러졌던 그런 현상이었죠. 네. 유동성 파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이 모든 자산 시장에서 좀 호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자산 시장에서 전반에서 좀 랠리가 이어졌다라는 쪽이 될 텐데 일단은 새해 첫 거래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전의 일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2018년도에는 1969년 이후에 처음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방 약세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2013년 이후에 최고 성적을 기록을 했죠. 미국에서. 근데 이제 채권 역시도 2002년 이후에 최고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채금리의 추세를 한번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8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 한 해 동안의 국채금리의 흐름을 한번 본다면은 2.7% 가깝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것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9% 좀 상회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9%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30% 가깝게 내려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이만큼 주식과 채권이 동반 상승, 그러니까 둘 다 한 2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게 마지막이 1998년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 이후에 처음으로 주식과 채권의 강세가 나타났고 오늘 새해 첫 거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시도 강세를 나타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1.92%를 기록하던 것이 장중에 약 한 1.88%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올해도 만약에 어떻게 본다면은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가 일어날까 이런 네네. 좀 의문점 또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을 좀 기대감? 갖게 하는 네. 그런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게 자산 배분을 할 때는요, 위험 자산과 그 채권의 비율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채권 비중을 늘려서 거기서 뭐 이자를 좀 받고 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 비중 높여서 좀 그 자본 소득을 좀 가져가고 하는 건데 좀 다 같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유동성 잔세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올해 채권을 더 들고 가도 되냐, 주식을 더 들고 가도 되냐, 여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또 그렇죠. 살펴보는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값도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물론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기는 했지만은 즉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좀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물론 이게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좀 안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좀 안고 갔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그리고 위험자산이 같이 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한 해를 좀 돌이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바뀌는 짧은 머니 무브가 이제 반복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어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랠리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상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BTIG라는 기관에서는 드디어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독일의 국채금리가 0%를 이제 뚫고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2%를 상회하는 수준, 즉 라운드 넘버를 이제 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채권 금리 상승세, 즉 채권 가격의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단 본다면은 주요 리츠 관련 ETF는 장중에 한 1.5% 내외로 급락을 하면서 네.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과연 이 채권과 주식의 동반 강세가 이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채금리 상승세는 좀 공통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채권 가격은 좀 부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참 어렵긴 합니다만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사실 2008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물가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면 또 이걸 따라가는 게 네.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지금 저희가 속보 한 가지 나오고 있죠. 바로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처음으로 $300를 지금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2.2% 넘게 오르면서 지금도 $300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별다른 뭐 이상이 없는 이상 지금 뭐 시장 마감까지 6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300를 돌파한 채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AMD 한번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목표 주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콜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 맞습니다. 이 반도체주의 동반 급등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애플이 이제 지난해 다우 종목 가운데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죠. 네네. 근데 AMD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500개 기업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네. 148%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노무라에서 목표 주가를 $40에서 $58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5%나 올린 건데 그러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점쳤고 그러면서 오늘 한 7% 가까운 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2020년도에도 경쟁 우위 포지션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상승할 것이며 그러면서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에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AMD가 정말 거침없는 주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네. 이제 IB들의 목표 주가도 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대비해서도 큰 폭의 또 업사이드를 점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보다는 더욱더 긍정적인 재료의 시장에 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명 AMD가 어떤 그 새로운 제품 아니면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계속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는 거잖아요. 뭐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걸까요? AMD의 지금 반전을 이끌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리사수 CEO죠. 그렇죠. 상당히 좀 이 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 네. 리사수 CEO가 애초에 2020년도가 비거 프로덕트 이어, 그러니까 신제품을 2019년도보다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기대감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올해 이제 가장 관심 모으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출시 예정인 차세대 7나노 공정을 사용한 모바일 라이젠 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은 모바일 칩 시장에서 더욱더 AMD가 이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젠블랙 같은 기관에서는 이 같은 모바일 칩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잡으면서 목표 주가를 노무라 전에 또 $52에서 $65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인텔 대비해서 성능의 우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어떤 데이터 센터용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이밍 콘솔용 칩에서도 AMD가 네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게이밍 콘솔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연말에는 좀 침체기를 보입니다. 판매가. 네. 근데 이제 연초에 또 그리고 올해 전반에 보더라도 판매가 좀 살아난다면은 이 부분에도 AMD가 또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1년 전 이 시점만 하더라도 AMD의 주가는 $20였습니다. $20였던 게 지금 거의 $50니까 네. 150%가 올랐고 여기에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거의 뭐 $60쯤 되니까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맞습니다. 정말 기염을 토하는 기업인데요. AMD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다른 반도체주들도 함께 급등하고 있죠.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네. 웨스턴 디지털 이런 메모리 관련주가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난해 12월 31일에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죠. 근데 한 1분 정도 정전이 됐는데 수백억 원의 좀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8년도 3월에 평택 공장에서도 30분간 정전이 됐는데 한 $500억 손실이 났기 때문인데 상당히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죠. 하지만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의 재고 문제를 좀 해결할 기미를 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메모리칩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D램과 낸드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세가 좀 둔화했다 정도로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지난해 6월에 도시바에서 정전 사고로 낸드의 생산량과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던 것이 낸드가 먼저 가격을 반등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파고에서도 이번에 삼성 전전 사태가 특히 마이크론 등 메모리칩 관련주의 긍정적인 재료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이런 AMD의 모멘텀 외에도
외에도 반도체주, 특히 메모리 칩주에도 이런 또 뜻밖의 또 호재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들을 업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미국의 2020년 첫 거래일이 마감됩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첫 거래일의 미국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의 급등이라고 말을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장중보다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33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1.16% 올랐죠. 28,870.83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조금 전 저희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덕분에 1.3% 크게 오르면서 9,092.19 사상 최고가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0.8% 오르면서 3,257.99. 하지만 사상 최고가에서 약간 위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랑 나스닥은 그 신고가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고 S&P 500은 조금 그래도 위에서 마감을 했고 한번 시장 평가 내려볼까요? 지난해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되는 미국 증시의 전망이 나왔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멜트업이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마지막에 정말로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 포모. 그러니까 네. 뒤처지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마지막 어떤 시세를 분출을 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결국은 증시가 더 간다라는 얘기가 됐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이뤄지는 것 같고요. 지난해 좋았던 분위기가 올해도 그 뒤처지지 않으려는 투자 수요로 이어지면서 올해 첫 거래일도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오늘 좀 이 경계론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웨스파고에서도 그랬었고 이런 또 경계론은 또 꾸준히 나오는 그런 또 혼재된 양상이 올해도 좀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하루였었는데요. S&P 500 지수들 저희가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파랗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좋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어떤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좀 잘 갔고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유틸리티 관련된 주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상승세에는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리츠 관련된 주가 오늘 좀 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국채 금리가 또 한번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는데 리츠 종목이 오히려 전년도의 랠리에서는 올해 첫 거래에서는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어떤 반도체주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주 외에 또 다른 특징주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네.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또 한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로젠블렛이라는 기관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이미 2,500만 명을 돌파했을 것이다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네. 자체적인 조사 결과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마감이 되는 회계연도 말까지 3,9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한 1,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디즈니 플러스가 기록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 역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GE의 주가도 오늘 한 6% 가깝게 올랐습니다. 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도 10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오늘 이 종가가 기록을 했는데 19년도에 GE의 주가도 알게 모르게 한 40%, 50% 가깝게 올랐거든요. 네, 네. GE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요. 많은 이제 구조조정 노력들을 하면서 결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가 더 오를까, 이제 새롭게 오를까를 찾는 그런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모멘텀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시장의 경기가 돌아설 때는 가치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많이 오르더라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시장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2020년 첫 거래일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 그 시장에 대한 평가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이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